돌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돌 구조의 개요. 조족조의 한 방법이죠. 돌 구조도 조족조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구조체인데, 일단 특징을 보면 장점으로는 내화성, 내구성 여기 좋고, 그다음에 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장중하고 미뢰함이 있고, 압축 강도가 높고 풍화에 잘 견디며 내모성이 우수합니다. 방안 방수적이고 종류가 다양하며 특유한 색조와 광택이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20분의 1에서 40분의 1 정도로 약하고, 그 다음에 수평력, 지진이나 풍화중 같은 횡력, 수평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무겁고, 그다음에 가공하기가 좀 어렵죠. 고가입니다. 석재 분류는 여기 나와 있는 석재들이 이제 주로 쓰이는 석재들인데, 화강암 주로 이제 구조용 장식용으로 이렇게 쓰고, 특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씩 보고, 안산암 마찬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용 이렇게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응해암, 그 다음에 사암, 전파암. 그래서 석재의 종류와 용도를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석,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석재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이제 화강암, 안산암, 감남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암에는 사암, 응해암, 전파암이 있고, 그 다음에 석재 종류 이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변선암, 대리석, 사문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 사용할 때, 석재를 사용할 때 구조용으로 쓸 것인지 장식용으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부위별로 지붕에 쓰일 것인지 벽에 쓰일 것인지, 이런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서 석재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양에 따른 분류는 잡석,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간산, 여기 잡석, 그 다음 등굴 잡석, 간석, 각석, 견치돌. 그래서 견치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30cm 정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낮아지고 있죠. 테이퍼링 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이제 뒷체험을 해야 되겠죠. 빈 공간은 이렇게 뒷체험을 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축이라든가 뭐 성 쌓기에 쓰이는 거죠. 판돌 마찬가지 특징과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재의 성질과 응력도 나와 있습니다. 석재의 종류별에 따른 압축 강도하고 비중, 그 다음에 흡수율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응력도 마찬가지 압축 응력도와 구부림 응력도, 그 다음에 석재 요건 조금 한번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석재의 압축 강도 크기 순서, 화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 사암이죠. 응해암 이렇게 순서대로 뭐 종종 기사 시험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석재 가공. 이것도 이제 쇠매 이렇게 생겼죠. 망치, 도드락 망치. 주로 이제 쇠매 같은 경우 매다듬 할 때, 망치, 뭐 정다듬, 줄다듬 할 때, 도드락 다듬 할 때 도드락 망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날매, 날망치, 날 도드락 망치하고 이건 그냥 도드락 망치. 그래서 이 모양도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쇠조김, 부리조김, 그 다음에 뭐 톱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 나와 있어요. 부리조김 같은 경우 이제 결에 따라 이제 그 돌 바위죠. 바위, 큰 바위 암석에 이렇게 결이 있죠. 이런 결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얇은 구멍에 줄을 이제 파고 거기에 이제 이 결에다가 부리를 넣고 부리 조그마한 부리 이렇게 끼워 넣고 내리치면서 이제 여기 햄머로 내리치면서 바위가 이렇게 쪼개지게 하는 거죠. 그다음 톱켜기는 이제 그 원형 톱을 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죠. 바위를 석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다듬의 이제 표면의 그 조밀에 따른 분류해서 혹다기 요 이제 순서도 순서지만 요 내용은 조금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기사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합니다. 혹다기, 매다듬, 정다듬, 줄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그다음에 물갈기, 광내기. 요게 이제 순서이면서 내용이 있습니다. 혹다기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듬돌에 두드러진 부분은 이제 쇠매를 쳐서 큰 요철이 없게 다듬는 정도. 상당히 아직 거칠어져 있는 거죠. 큰 혹다기, 중 혹다기, 작은 혹다기. 그래서 점점 조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죠. 표면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다듬. 돌에 거친 면을 이제 쇠매로 이렇게 다듬어서 면의 요초를 이제 좀 더 없애주고 이제 조밀하게 하는 거고, 정다듬, 정을 써서 조밀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줄정다듬도 마찬가지 정을 써서 일정한 이 표면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줄이 가도록 정다듬 합니다. 도드락 다듬, 아까 도드락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표면을 조밀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잔다듬, 날망치를 써서, 그 다음에 물갈기, 광내기. 물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철사나 금강사 이런 것들을 써서 물갈기를 하고 광내기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갈기는 이런 잔다듬한 위에 또는 돌 켜낸 면을 철사든 아니면 그런 물갈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주워가면서 가는 거죠. 거친 갈기, 중 갈기, 본 갈기, 광내기 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버너 피니시라는 그 불로 이렇게 산소 불로 굽는 거죠. 표면을 구워서 다듬는 거죠. 광택을 하기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기 프레너 피니시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철판을 까는 기계로서 이렇게 돌 표면에 대패질하듯이 하면서 이제 다듬고 광내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두기와 모치기 있습니다. 혹두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치기, 여기 이제 줄눈 사이에
모치기, 두모치기라든가 혹두기 모치기, 두모치기, 빗모치기, 귀갑 뒤모치기 이렇게 거북이 등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양을 내는 거죠. 표면을 석재의 표면을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모치기, 그러니까 줄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돌쌓기가 있습니다. 돌쌓기 종류에 보면 거친 돌쌓기, 허튼 층쌓기, 뭐 이렇게 거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진하고 명칭이.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서 눈으로 이렇게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허튼 층쌓기인데 이제 네모 막돌, 뭐 어떤 규칙이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네모 형태의 막돌을 이용해서 쌓는 거고, 마찬가지 마름돌 허튼 층쌓기, 층 지어 쌓기, 뭐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층을 붙여 지어서 쌓는 거죠. 막돌 막 이렇게 쌓는 허튼 층 쌓기, 그다음에 오니무니 쌓기,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쭉 쌓고 그 위에 이렇게 쌓고 또 이렇게 쌓고, 그다음에 둥근 막돌 쌓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견치 쌓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듬돌 쌓기, 바른층 쌓기 있고, 한 번씩 보면 되겠어요. 돌 쌓기, 모서리 또는 구석, 중간 요소 등에 규준이 되는 돌을 설치하고, 사초 모르타르 줄눈을 헝겊으로 막고 1:2 배합비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두꺼운 판돌에 1일 시공 단수는 이제 한 3단이나 4단 정도. 너무 높으면 돌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짓눌려서 줄눈이 이제 모르타르 줄눈이 압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쌓기법, 돌 나누기, 그 다음에 돌의 접합력 철물, 그래서 이런 꺽쇠라든가 촉구멍을 만든 다음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제 촉을 넣어서 이렇게 이 돌하고 위에 또 이렇게 쌓이겠죠. 돌이 위에 또 이렇게 윗돌하고 이 아랫돌을 이렇게 촉으로 연결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꺽쇠라든가 꼬줌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반턱, 제어, 촉, 연결철물, 괸, 쐐기 이런 용도로 이제 해서 연결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제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반대쪽 돌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겹쳐서 요 돌과 요 돌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맞대면 하고 줄눈이 있습니다. 맞대면, 석재면에 면이 이제 상호간 접촉하는 면을 이제 맞대면을 하고, 맞대어서 평평하게 다진 다음에 이제 물론 줄눈이 있는 경우 이제 모르타르가 들어가야 되겠죠. 줄눈 이렇게 되겠다.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줄눈의 종류에도 이제 치장 줄눈 같은 경우 이렇게 맞댐 치장 줄눈에 맞댐 줄눈, 실줄눈, 평줄눈, 민줄눈, 둥근 빛, 역빛, 내민 내밀어서 줄눈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양은 이제 돌을 쌓고 나서 아직 그 모르타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굳기 전까지는 충격을 가하거나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붙임 공사가 있습니다. 요건 한 번씩 좀 봐둬야 되는 부분이죠. 습식공법은 이제 모르타르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고, 물론 이제 연결천물도 사용을 해서 돌을 쌓는 그런 방법이 되고, 뒤쪽에 이제 채움 모르타르를 또 해서
쌓는 붙임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 벽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 벽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 돌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고정을 한 다음 요 사이에 이제 모르타르를 부어서 여기 막고 모르타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습식이고 여기에 이 모르타르를 넣지 않고 연결천물로만 되어져 있는 이렇게 연결천물로만 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건식 공법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습식 붙임 공법. 그래서 이제 여기 철근 콘크리트, 여기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 이제 돌이죠. 돌의 표시, 단면 표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돌의 단면 표시죠. 한 번씩 봐두면 되겠고, 이건 철근 콘크리트 표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돌과 이 구조체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모르타르 이렇게 사춘 모르타르를 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그죠? 사춘 모르타르, 요 사춘 모르타르하고 이게 이제 대리석 돌이죠. 돌 붙임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 천물, 요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설치해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모르타르가 경화가 돼서 굳어지면 요거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죠 지금. 요게 대리석 요 돌이고 요 안에 이제 모르타르 사춘 모르타르가 지금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구조체가 되겠죠. 단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쐐기로 이제 하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시공예가 많아서 기술면에서 문제가 없다. 습식공법 이제 시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안정돼 있죠. 주택 소규모 건축에 좋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재 긴결 천물로 시공할 수가 있고 모르타르 코킹으로 이제 줄눈 작업한다. 단점은 구조체가 변형되어 돌붙임에서 이제 균열이 생겨서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외기온도 습도 변화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붙임이 이제 휘어지거나 비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동결, 백화현상, 얼룩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 있고, 습식 공법 이제 속도가 느리죠. 굳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러워지기 쉽다. 건식공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구조체 철근 콘크리트 벽이면 여기 이제 돌 붙임할 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 천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사춘 모르타르가 없어요. 그래서 건식공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결 천물의 종류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연결 천물이 있고 이제 그 사춤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구조체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건식공법 내외장재용의 이제 석재판과 밑바탕이 되는 구조체를 긴결 천물, 연결 천물로 이제 각종 앵커들을 써서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붙여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GPC 공법의 장점을 거의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층 건물에 유리하고 구조체 긴결 방법 등을 개선하면 이제 공법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돌 두께에 따라서 여기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야죠. 위아래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풍압에 의해서 이게 붙여놓은 돌이 탈락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풍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줘야 되고, 물체 등의 충격으로서 파손될 수 있고, 부속 철물을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어야 되겠고,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GPC 공법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화강석판 PC 공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래니티 베니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서 GPC 공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돌붙임판 뒷면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해서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하고 일체화시킵니다. 일체화시킨 그런 골조의 커튼월 방식이 GPC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깔기 공법, 돌을 까는 거죠. 그래서 모르타르 시공법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돌깔기 공법, 이제 바닥이죠. 이 바닥에 슬라브 구조체가 있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돌을 이렇게 까는데, 이게 이제 평평하게 일단 고름 모르타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돌과 고름 모르타르 사이에 붙인 모르타르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돌과 구조체가 이치에 붙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 뭐 대리석인 경우도 마찬가지, 고름 모르타르 깔고, 그다음에 이 돌과 붙인 모르타르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깐다.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압착시공법, 그 다음에 각부 돌 쌓기가 있습니다. 아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치, 반원 아치, 결혼 아치, 평아치, 이렇게 아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개구부 갓둘레, 인방보, 이건 인방보, 린텔스톤, 이건 인방도라고, 인방보 형태의 돌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60도 정도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해서 인방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왜냐면 여기 이제 요 사이는 지금 보이드 되는 거잖아요. 보이드.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힘이 지탱할 수 있도록 인방 이걸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싸서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인방을 해주고,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대돌 쌓기, 한번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창대돌이죠. 지금 조적으로 벽체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여기 이제 창문이 달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창대돌을 쌓아서 요 위에 이제 창을 다는 거죠. 요건 이제 요건 그 창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벽이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의 두께는 요거죠. 근데 요만큼 이제 인면이죠. 지금 벽에 벽체 인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빗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 끓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 끓기 해줄 필요가 있다. 나머지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방돌, 또 마찬가지 이제 문 아래에 문지방, 이렇게 샘돌이라든가 문지방에 이렇게 다는 거죠. 한 번씩 그림을 봐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래에 문지방, 요 아래에 돌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돌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이죠, 이건. 그 다음에 샘돌, 여기 있는 것처럼 샘돌 개구부의 벽 단면 부분에 대는 돌, 이게 이제 샘돌이죠. 개구부가 이렇게, 여기 이제 개구부죠. 지금 여기 개구부인데 여기에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되는 돌, 위에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돌을
그래서 계급의 양옆에 쌓인 것을 이제 창문틀과 앞물림, 그다음에 장식의 목적을 겸해서 이제 모서리를 문하게 이제 쌓는 거죠. 이게 이런 형태의 샘돌이 있고, 모접기 또는 쇠슬이 하는 샘돌. 그 다음에 석죽쌓기도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건성, 사춤, 찰쌓기. 주로 이제 여기 이제 견칫돌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쌓는 거죠. 견칫돌이나 각서 그런 걸 사용해서 쌉니다. 그 다음에 견칫돌 쌓기, 그 다음에 기타 돌 쌓기. 그 다음에 난간, 그 다음에 박공, 그 다음 불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 같은 경우도 난간 동자를 이제 돌로 쌓을 때 불안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 석조 계단 이렇게 해서 여기 디딤 부분이죠. 디딤 부분, 여기 첼판이고, 그래서 이제 돌을 이렇게 쌓고, 물론 이제 모르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돌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돌의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건 이렇게 돌이 모양이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디딤과 첼판이 같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디딤과 첼판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조체 있고, 이 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이제 콘크리트 사춤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돌공사, 돌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철근하고, 그죠?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이제 합성이 된 그런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하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RC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철근은 이제 특징이 인장이 강하고, 그죠? 압축에는 좀 이제 자골이 생기니까 약하죠. 자골 발생으로. 근데 이제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합니다.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는 약하죠. 그래서 이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의 역할과 철근의 인장에 강한 철근의 역할이 서로 보완해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구조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재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에 서로 손팽창 계수라든가 이런 게 유사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도 서로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드는 시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방법에는 이 앞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강도 설계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 명칭들인데, 이제 기초보가 있고, 독립 기초 같은 경우 이렇게 독립되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초하고 이 기초 사이에 이게 기초보가, 요 기초보죠 지금. 요 기초보에 철근 배근이고, 기초보가 되고, 그 다음에 1층 바닥판, 기둥, 그 다음에 2층 바닥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기둥과 기둥 2층 기둥, 1층 기둥인데, 그래서 하중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요 바닥에 하중이 실리고, 그러면 요 기둥 부위에 이렇게 뚫림 전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치를 둔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보 이렇게 있고, 얘도 헌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큰 보에서 이 기둥을 통해서, 물론 이제 작은 보가 있는 경우는 큰 보, 작은 보,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기초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하중이. 여기 자금보가 있죠. 자금보. 그 다음에 순서가 그러니까 이 바닥판에 이 슬라브죠. 슬라브에서 작은 보, 큰 보, 기둥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반이 되겠죠. 힘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고 철근은 이제 인장에 강한 철근이 일체화시켜서 서로 보완해주고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성립된 새로운 구조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재료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이 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의 자구를 방지. 아까 철근이 인장에는 강한데, 인장에는 좋은데, 압축에는 아까 압축 철근을 누르면 이렇게 좌굴이 생기죠. 이렇게 휜다 이게. 요걸 자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굴. 그래서 요걸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선팽창 개수가 이 정도 비슷합니다. 서로. 그리고 알칼리성이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을 띠죠. 그 다음에 중량인데 철근 콘크리트 중량은 2.4톤 입방미터 중량이니까 큐빅이죠. 이렇게 1m 1m짜리의 큐빅의 무게가 2.4톤이라는 얘기죠. 철근 콘크리트 무구는 2.3톤, 경량 1.8에서 2. 요거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나 인장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압축력은 주로 콘크리트가 받고 인장력은 철근이 받도록 한다. 그다음에 경미한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압축 측에도 일정 비율의 철근이 배관된다. 기둥 간격은 5에서 9m. 하나의 기둥 부담하는 슬래브 면적은 30제곱미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내진벽의 배치는 내진벽의 평면상에 있어서 교점이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축 높이는 1층은 3.5에서 4.5, 일반은 3에서 3.5 정도.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 강도가 우수하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를 보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가 이렇게 있겠죠.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철근이. 그러면 위에서 이제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 철근이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 전체가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보가. 이렇게 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요 윗부분은 하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힘의 전달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곧 뭐예요? 압축이죠. 압축. 그래서 압축은 콘크리트가 담당을 하자. 콘크리트가 힘을 받아주는 거죠. 지금 반면에 요 밑에 부분, 요 밑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응력이 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뭐예요? 늘어나는 거죠. 인장이죠. 인장. 그래서 요 인장은 요 밑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역할을 담당을 해주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인장에 강한 철근이 이 아랫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가 이 윗부분에서 담당을 해준다. 물론 여기 밑에도 콘크리트가 있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이 되겠고,
장단점은 여기 나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RC 구조의 장점, 아까 얘기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거 중요해요. 단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의 장단점, 서로 콘크리트 철근의 장점과 단점. 이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재료에서 시멘트하고 이제 그 종류인데, 일단 시멘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틀란드 시멘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멘트는 이걸 얘기하죠. 보통 포틀란드 시멘트를 이제 시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강 포틀란드 시멘트, 중력열 포틀란드 시멘트, 고로, 실리카, 플라이애쉬, 알루미나, 팽창 시멘트. 특징들이 있어요. 어디에 쓰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가 뭐 여기는 지금 간단히 나왔으니까 이것 정도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숙지를 해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리카 시멘트다 그러면 수중의 콘크리트 시공이 적당하다. 수중 그러니까 뭐 다리를 놓을 때의 그 주각 부분 콘크리트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수중 콘크리트 실리카 시멘트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특징은 이제 화학 저항성이 크고 내회수성이 크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뭐 중력용 포틀란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시멘트의 발열량이 적어 대용량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 그러니까 큰 기초 메스 콘크리트로 이렇게 어떤 기초를 만들 때에 이제 이 시멘트는 이제 중열용 포틀란드 시멘트를 써서 여기서 이제 그 열이 나죠. 어디서 열이 나냐면 이제 콘크리트에서 열이 나죠. 콘크리트는 이제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그 골재는 이제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죠. 이게 물. 그 밖에 이제 혼화제라든가 혼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물하고 시멘트가 반응해서 콘크리트에서 이제 발열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이 열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균열입니다. 여기 균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균열 저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철근 콘크리트에서. 그래서 이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메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 중력열 포틀란드 시멘트를 써서 발열량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수축이 적고 화학 저항성이 크다,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강, 그다음 플라이애쉬, 알루미나, 팽창 한 번씩 쭉 해서 숙지를 해두기 바라고. 그다음에 골재 종류. 골재 종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굵은 골재하고 장골재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제 그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는 이제 5mm 채가 있어요. 5mm 채. 예를 들어서 이제 골재가 있으면 이런 채가 있는 거죠. 이런 채. 이제 이렇게 망이 있는데, 망이 있는 거죠. 망이. 이 망의 크기가 5mm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해놓고, 그죠? 지지를 해놓고, 또 지지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삽으로 모래를 이렇게
모래하고 자갈이 섞인 걸 이렇게 골재를 부으면 5mm를 통과를 못한 골재들은 덩어리가 큰 것들은 위로 이쪽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굴러서. 그리고 5mm를 통과한 이제 골재들은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에 떨어져서 이게 쌓이겠죠. 이렇게 쌓이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떨어져 나온 5mm를 통과 못한 골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이쪽으로 굴러서 나온 여기에 쌓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쌓이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장골재 해당이 되는 거죠. 85% 이상 통과한 골재. 그 다음에 여기에 쌓인 것 85% 이상 남은 골재. 여기 이제 굵은 골재죠. 굵은 골재.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철근과 이제 그 종류인데, 철근의 종류, 이제 크게는 이렇게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다. 그래서 원형 철근은 이제 온도 철근 이렇게 얘기 또 한다. 그리고 이형 철근은 우리가 이제 구조용 철근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원형 철근은 이렇게 표시를 파이를 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파이 10 이렇게 써져 이렇게 되어 표시되어 있으면 원형 철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온도 철근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형 철근은 D로 시작합니다. D10 뭐 D30 D32 이런 식으로 D로 시작하는 것은 이형 철근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원형 철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밋밋한 철근이죠. 이형 철근은 이렇게 밋밋한 철근에 이렇게 마디하고 이렇게 마디가 있고 이렇게 마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형 철근이 된다. 그래서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제 철근의 역학적 특성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원형 철근은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 9, 파이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형 철근은 D13, D16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중량, 단면적, 중량, 공칭 지름이 이렇게 나와있죠. 지름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형 철근의 형태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디하고 이렇게 리브가 있다. 이렇게 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돌출. 마디가 있고, 마디도 있고, 이건 단면죠. 이건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이고, 그래서 철근의 종류가 원형 철근이 있고 이형 철근이 있다. 그 다음에 철근의 허용 능력도 표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형 철근은 SR에서 24에서 24 이상, 항목 강도가 24 이상이고, 메가파스칼은 여기 바뀌었네요. 그죠? 24, 여기 240, 24 메가파스칼. 인양 강도도 바뀌었네요. 요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형 철근 마찬가지 SD24 24 메가파스칼 240 kg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SD24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파란색이고, SD30은 이제 초록색이고, SD35는 빨간색, SD40은 노란색. 이거 이제 그 철근의 여기 나와 있는 지름이 24하고 30,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40, 이 단면에 이걸 육안으로 좀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파랗게 칠해졌습니다. 그래서 24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랗게 칠해지고 철근의 끝부분에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 초록색을 이렇게 초록색인가요?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칠해 놓는 거죠. 30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단면을 색칠을 해 놓으면 35다.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하면 40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SD는 이제 SR은 원형 철근, SD는 2형 철근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0은 이제 그 항복 강도, 철근의 항복점이 되고, 이 뒤에 그 뒤에 이 숫자 24라든가 30 이런 숫자들은 여기 나온 일반 규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항복 강도의 이름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도 철근, 피아노선, 용접 철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의 가공. 그래서 180도 구부리는 그래서 여기서 요 D가 이제 이렇게 구부렸으면 요 끝부분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장이 4D 정도. 요 지름의 4배 정도 이렇게 돼야 하고, 135도일 때는 6D 정도, 90도일 때는 8D 정도 여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류 나와 있고, 구부리 안치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90도 이하일 때, 그 다음에 90도 이하일 때의 철근의 늑근, 띠철근, 나선철근, 철근의 종류에 따라서의 철근의 질, 구부림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늑근, 띠철근, 나선철근 이외 철근에 대해서 종류에 따른 구부림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길이, 보호에서 인장력을 받는 주근의 철근 정착 길이는 40D, 보통 철근, 경량 철근은 이제 경량 콘크리트는 50D 이상. 이음 길이는 인장력이 최소인 부분에서는 25D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30D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콘크리트는 40D, 경량 50D 이상. 정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철근이 이렇게 되겠죠. 배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근이, 그래서 이렇게 배근이 될 때에 여기 정착 부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정착의 위치, 기둥의 주근은 기초의 정착. 이건 이제 중요하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둥의 주근은 정착을 기초에 하고, 지중부의 주근은 기초 기둥에 정착한다. 그 다음에 주근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철근의 이 기둥의 단면이에요.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철근이 4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띠철근이 이렇게 감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는 거죠. 요때에 요 철근이 요 4개를 이제 주근 이렇게 주로 힘을 받는 철근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벽철근의 기둥, 그 다음에 보호 또는 바닥판에 정착한다. 그 다음에 지금 정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 정착하느냐? 주근을. 큰 보호의 주근은 기둥에. 중요하죠. 이것도. 작은 보호의 주근은 큰 보호에. 그 다음에 바닥 철근은 보호 또는 벽체에 정착시킨다. 고정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철근의 이음, 인장 철근의 이음, 그 다음에 압축 철근의 이음, 이렇게 되는데, 인장 철근의 이음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철근의 지름에다가 인장 철근의 이음 길이죠. 철근의 지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해준다. 그 다음에 요거 중에 큰 값. 그 다음에 압축 철근의 이음, 이렇게. 요거 중에 큰 값.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중에 큰 값. 겹침이음, 그 다음에 용접이음이 있고, 용접이음은 이제 겹침 용접, 맞댄 용접, 덧댄 용접, 때리밑대 용접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림 철근에 의한 이음이 있고, 철근의 간격. 철근의 간격은 백은된 철근의 표면과 표면의 최단거리, 그 다음에 철근의 지름의 1.5배 이상 또는 2.5cm 이상 한다. 철근에 쓰이는 굵은 자갈 지름은 1.2배, 2.5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중요합니다. 철근의 간격,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철근이죠. 여기 철근. 이게 철근이고, 이것도 철근이에요. 이건 철근의 단면 부분이죠. 지금. 단면 부분이고, 이거는 철근의 인면 부분이죠. 이렇게 인면. 그랬을 때에 요 철근의 요 끝부분, 요 끝에서 이 구조물의 끝까지를 이렇게 피복 두께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피복 두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철근의 이 지름이죠. 철근의 지름, 철근의 지름. 그래서 철근의 지름과 지름 사이, 그 사이 철근의 간격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를 철근의 간격, 여기 지름, 주근의 지름, 대근의 지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이제 간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이죠. 자갈. 그래서 2.5cm 이상, 자갈의 1.25배 이상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이 이제 피복 두께가 되는데, 피복 두께는 이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철근의 표면과 이를 감싸는 콘크리트 외부 표면까지 최단 거리를 이제 피복 두께라고 하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철근이 콘크리트의 일정한 두께를 덮어야 일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고, 콘크리트가 이 피복 두께가 너무 안 좋으면, 너무 작으면 이 중성화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 피복 두께 철근이 어떤 하중에 의해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크랙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피복 두께가 중요하다. 그래서 피복 두께는 부재 내부 능력에 의한 균열, 녹슬기, 화재에 대한 강도 저하, 내화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건물의 수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 두께의 목적이 있는데, 내부, 내화성, 그다음에 장력 증대, 녹슬기, 중성화를 막는 거죠. 균열 방지 이런 게 있고, 피복 두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의 그 끝단 표면까지 이를 말하고, 이때 우리가 철근에 대한 피복 두께의 최소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또는 흙이 접하지 않은 그런 콘크리트인 경우 부위별로 4cm, 3cm, 4cm, 2cm. 그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옥에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인 경우 철근의 지름에 따라서 6cm, 5cm, 4cm. 그 다음에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경우는 8cm. 수중 물속에 잠긴 경우는 10cm. 그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푸집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시멘트, 골재, 그 다음에 물, 혼화제 이렇게 섞인 거가 되고, 이 물이 시멘트, 골재하고 이제 반응해서 콘크리트가 되는데,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굳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푸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한다. 보에 필요한 이러한 형틀이 있죠. 이런 형틀을 가지고 철근을 이렇게 보에 철근을 배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를 뒤어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일체가 돼서 굳으면, 경화가 되면 요 거푸집을 타령, 즉 떼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거푸집에 필요한 그런 널, 판때기, 그 다음에 거푸집이 이제 지탱을 해주기 위한 띠장, 그 다음에 동발이 지탱을, 요 띠장은 이제 옆에 압축력이라든가 충력을 견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의 밑에 부분 동바리를 세워서 받쳐주는 거죠. 거푸집에 존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요. 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의해서 할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 옆, 보 옆, 기둥 벽이 이 정도의 응력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설계 기준 강도의 50%, 여기까지는 존치를 해야 되고, 콘크리트 재량에 의해서 할 때는 평균 온도 20도씨 이상일 때는 4일, 그 다음에 바닥일 때는 7일, 그 다음에 10도씨 미만일 때는 6일, 그 다음에 8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 거푸집이 있습니다. 특수 거푸집, 장선 바닥 거푸집, 슬라이딩 터널, 유로 거푸집 이런 것들이 있고, 특징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